보통 클래스는 자바에서는 이제 모든 걸 이제 구현할 때 뭐 클래스 아니면 인터페이스 열거형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클래스 하나 구현을 할 때 보통 한 파일에 하나의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구현합니다. 정의하고 사용하는데 어떤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또 클래스라는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른 데서 하나도 안 쓰여. 어디서만 쓰이냐면 요 클래스 A 안에서만 쓰여요. 얘 안에서만 쓰여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얘를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얘를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기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에서만 얘를 써. 그럼 얘를 어디서 정의할 수 있냐면 함수 안에다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함수 안에다가. 그래서 아주 작고 간단한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 안에다가 심지어 함수 안에다 정의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내부 클래스라 그런다. 그런데 이 내부 클래스는 예전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 자바 8 이후에는 자바 8 이후에는 많이 안 써. 자바 8 이후에는 쓰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자바 8 이후에 뭐가 도입됐냐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내부 클래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또 다른 클래스 안에다가 심지어 함수 안에다가 정의하는 클래스를 말하고 그것의 용도는 최근 들어와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 내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는 파일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물론 독립적으로 할 때도 얘를 그냥 같은 파일에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겠고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숨길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왜냐하면 클래스 B가 요 함수 안에만 정의되어 있어.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우리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스트링을 쓰는데 스트링 안에 무슨 내부 클래스가 있고 어떤 함수에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지는 모르고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숨기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부 클래스, 메소드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보면 학생 배열이 있어요. 학생 배열. 그런데 또 나왔네. 이거 시험에 꼭 쓰인다. Always sort. 이거 꼭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배열을 딱 넣으면 이 배열을 정렬해줘요. 오른편으로 정렬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요 정렬할 때 사용되는 비교 함수는 뭘 이용하냐면 compare to를 이용합니다. compare to. 그러니까 students의 저 클래스에 compare to가 정의되어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sort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student의 compare to가 학생 이름으로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학생 이름으로. 근데 나는 학년을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비교하는 얘를 전달해 줘야 돼요. 비교할 때 쓰는 함수를 전달해야 됩니다. 함수를. 비교할 때 쓰는 함수를. 근데 예전에는 어떤 한 함수에 다른 함수를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클래스에 함수를 하나 정의해 놓고
요거의 객체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어요, 지금? 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페어 함수가 있고 요거의 객체를 생성해서 요 소트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정의되어 있는 상태, 형태를 보면 요 형태는 밖에서 정의되는 클래스나 차이가 없죠. 클래스 정의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고 클래스 이름 오고 함수 뭐 멤버 변수 정의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왜 이름을 붙일까요? 여러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죠. 클래스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 이름을 내가 여러 곳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요 클래스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함수 안에 정의했어요. 함수 안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객체를 하나만 여기 딸랑 생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간단하게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클래스 이름을 안 주고 여기까지 한번 봐요. 여기까지. 그럼 요건 뭐 하는 거예요? new죠. 그리고 요는 new 다음에 뭐가 와요? 생성자가 오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거기에 뭐가 왔어? 중괄호가 왔습니다. 중괄호가. 이 얘기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함과 동시에 뭘 할 수 있어요?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 놓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면서 요 객체가 요런 클래스다라는 걸 여기다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 이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애를 익명 클래스라 그래요. 그래서 메소드 내부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메소드를 내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한 이유는 이 클래스에만 사용되는 이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클래스라는 거죠. 그 함수 내에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하면은 이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 객체를 딸 하나만 생성해. 그러면 굳이 이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밖에서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이 앞에다가 뭘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식어 붙일 수 있죠. public, 뭐 기타 등등 붙일 수 있는데 얘는 필요 없어. 얘는 붙일 수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딴 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public 또는 public 안 쓰면 얘는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메소드 내에 정의된 클래스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 요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정의할 경우에는 뭐가 필요 없다? 접근 제어를 쓸 수 없어요. 클래스에 대한 수식어로의 접근 제어를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고 알아두실 것처럼 나중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요즘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용도들이 많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는 이 가시 영역 내에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얘와 얘는 다른 거죠. 요건 함수고 함수 안에다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요 멤버 변수는 여기서 원래는 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지만 함수 안에 정의되면 요 x를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단 쓰기 위해서는 이 x가 고정돼 있어야 돼. 바뀌면 안 돼요. 한번 정해놓고 바뀌면 안 돼. 만약 여기에 x 플러스 5가 있다든지 여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꿀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 클래스를 할 때 이 클래스에서 여기에 정의된 지역 변수를 쓸 수 있는데 그 지역 변수 쓰기 위해서는 그 변수가 실질적으로 파이널이어야 된다.
파이널 수식어가 붙건 파이널이 안 붙었을 경우에는 이 x가 이 안에서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얘가 변하면 여기서 어떤 값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여기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디서 만들어질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소드에 정의된 클래스는 해당 메소드의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역 변수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파이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쓸 일은 많지 않고 하여튼 근데 쓸 수는 있다. 근데 제한사항은 뭐예요? 변하는 값이면 안 돼. 그래서 파이널로 붙여주든가 파이널로 안 붙여줘도 봤더니 안 변하고 있으면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메소드 안에 정의하는 거가 있고요. 메소드 안에. 또 하나는 메소드 안에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클래스의 안에 클래스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많은 함수에서 쓰일 수 있죠. 심지어 밖에서도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쓰는 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다 정의하는 그 원래 이유는 뭐냐면은 얘는 어디서만 필요해? 이 클래스 안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 정의한 거예요. 근데 얘를 밖에서 쓰겠다?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내부 클래스는 함수 안에 정의되는 게 있고 함수 밖이지만 또 다른 클래스 안에 정의된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는 여기에 스태틱이 붙을 수 있고 스태틱이 안 붙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내부 클래스의 종류는 메소드 내부 클래스가 있고 그냥 내부 클래스가 있고 스태틱한 내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종류가 있다. 얘네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독립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다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어디야? 여기죠. 내부 클래스는 특정 클래스만 사용되는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런 애들을 정의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얘는 특정한 클래스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 정의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해놓고도 다른 클래스에서 쓸 수 있어요. 원하면.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고 보통은 그냥 내부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쓴다. 근데 내부에서만 필요해서 쓰면 요거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제요. 메소드 내부 건. 안 되죠. 왜? 어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죠. 접근제가 필요 없어. 얘네들은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다 private, public, protected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적절할까? private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요 클래스 안에서 요거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를 외부 클래스라 그러는데 이 외부 클래스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된 것이면 수식어를 뭘 붙여줘요? private을 붙여주는 게 적절한 것이다. 여기서처럼 private 붙여주는 게. 그럼 이렇게 private 붙여주면 요 inner라고 하는 클래스는 밖에서 쓸 수 있어? 밖에서 못 쓰겠죠. 못 씁니다. 얘를 여기서 쓰는 건 여기다 정의한 건 얘가 쓴다는 거죠. 얘가 필요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는 되게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요소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클래스 객체가 내부 클래스 객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얘가 얘를 안 쓴다면 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부 클래스로. 그래서 항상 외부 클래스 객체는 내부 클래스 객체를 사용합니다. 멤버 변수로 만드는 어떤 함수에서 사용하든 쓰게 돼요. 근데 이 경우에도 특정한 함수에서 한 곳에 쓰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메소드에서 이 타입을 쓴다는 거예요. 주로 대부분은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뭘 사용해요? 내부 클래스 객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밀접 외부 클래스 객체와 내부 클래스 객체가 긴밀하게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부 클래스 객체는 그것의 동작을 위해 외부 클래스 객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외부는 반드시 내부를 써요. 그렇지만 내부는 얘를 뭔가 작업하기 위해서 외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부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는 이렇게 둘이 밀접하기 때문에 이 자바가 이상한 짓을 해놨어요. 무슨 짓을 해놨냐면 이렇게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냐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내부 클래스인데 외부 클래스는 이 내부 클래스를 뭘로 유지하고 있어요?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오발이라고 하는 정수 변수를 갖고 있고 x를 내부 객체, 내부 클래스 객체를 하나 멤버 변수 갖고 있죠. 그러면 얘가 3이라는 요 변수를 갖고 있는데 또 하나 뭘 갖고 있냐면 나를 생성한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인터를. 왜 이거를 만들어서 넣어놨냐면 C++에 이런 게 없는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거를 외부 변수들을 쉽게 접근해서 쓰려고 그래요. 얘한테 전달해주지 않아도 갖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놈의 오발이야.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한 외부 객체의 오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포인터. 그러니까 외부 객체가 있고 외부 객체가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그러면 이 내부 객체는 뭘 갖게 돼요?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걸 왜 유지했냐? 상호작용하는 거를 쉽게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구현하는데 이 포인터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데 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제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럼 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static class로 만드는 거야. static. 그러면은 여기 안 나오나? 여기 static 내부 클래스가 가면 요 포인터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원래 외부 클래스와 상호작용을 되게 많이 하는 애니까 그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고 구현을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포인터를 유지하는데 이 포인터가 필요 없는 애들은 이걸 유지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얘를 없앤 거예요. 없앨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없애려면 스태틱 가는 거예요. 자, 어렵나요? 좀 지나가서 얘를 한번 볼게요. 자료구조. 여기 자료구조 안 듣는 사람 없지? 저한테 안 들어도 어떻게 듣죠? 그렇죠? 자료구조 지금 들었거나 그럼 자료구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연결구조가 있죠. 그렇죠? 그 연결구조는 내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를 하나 유지하려면은 노드가 필요하죠.
그렇죠? 연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얘가 노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노드의 구조를 정의하는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와 다음 가리키는 두 가지 값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스태틱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또 뭘 갖고 있냐면 여기 하나 있어서 다 뭘 가리켜? 외부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이 애에서는 요 구조만 필요하지 요 포인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스태틱을 안 붙였다. 이 연결 구조 노드가 길이가 100이다. 그럼 쓸모없는 포인터가 몇 개 만들어져? 100개 만들어져.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스태틱을 넣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스태틱을 넣으면 얘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요. 내부에서 여기 외부에서 쓰긴 쓰는데 얘에서는 외부에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한 접근을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스태틱이 아닌 얘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배웠으니까 이게 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 구조만큼 내부 클래스가 확실하게 필요한 그런 예제를 찾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고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결 구조야. 근데 연결 구조는 노드라는 게 필요해. 그 노드라는 건 밖에서 필요해요? 밖에서는 필요 없죠. 밖에서는 연결 구조 자체를 접근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개별 노드를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데 이런 자료 구조에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반복자라는 게 필요하죠. 반복자가 뭐야? 자료 구조 배웠으니. 반복자가 뭐야? 이 자료 구조들은 복합 타입이잖아. 그래서 여러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저장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을 제공하는 애가 뭐야? 반복자예요. 그래서 반복자를 내부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 리스트 이게 무슨 자료 구조예요? unsorted array list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 정보 몇 개 저장되어 있냐? 그리고 배열이 있어요. 저 배열이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이터레이터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 사이즈 정보가 필요하고 리스트 정보가 필요하죠. 만약 얘를 독립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동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는 뭘 반복하는 거야? 요걸 반복하는 거죠. 얘를 반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배열과 뭐가 필요해? 현재 크기가 필요하죠. 그럼 얘를 독립적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생성할 때 배열과 뭘 줘야 돼? 크기를 줘야 되죠. 근데 내부 클래스로 만들면 효과가 뭐가 있냐면 얘 반복자는 어디서만 쓰이는 거야? 이 안에서만 쓰이는 거죠. 이 클래스 연관된 거죠. 그리고 얘는 내부 클래스 만들고 스태틱 아니니까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어떤 객체에서 unsorted 쭉 어레이 리스트에 어떤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객체에서 iterator라는 거를 생성하면 이 iterator는 뭐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어? 이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사이즈와 리스트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편해지죠. 이해됐어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으로. 여러 군데에서 안 쓰이고,
특정한 곳에서만 쓰이고 되게 간단해요. 뭐 복잡한 거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 복잡한 건 그냥 독립 파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간단한 거는 필요한 곳에서만 쓰일 수 있게끔 거기서만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도 객체 지향에서는 꼭 다른 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거는 굳이 공개를 안 하죠.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조금은 조금수록 좋은 거예요. 사용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걸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해요.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내가 쓰려고 그러면 간단하게만 알아서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밖에 공개를 안 해야 돼. 그런데 한 함수에서만 꼭 필요한 어떤 클래스가 있어. 그러면 그 함수 내에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딱 그 함수가 아니라 여러 함수에서 필요한데 그 클래스에서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내부 클래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내부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고려해야 되는 게 얘처럼 외부 객체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변수들을 이 외부 객체의 멤버 변수를 얘가 접근해야 되는지 아닌지 를 봐야 되겠고, 만약 접근해야 되면은 일반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거고, 얘처럼 외부에 대한 접근 없이 내부에서만 어떤 자료 구조체로 형태로 쓰인다 그러면 뭘로 쓰시면 돼요? 스태틱을 붙여주시면 돼요. 스태틱을 붙여주게 되면 아까 얘기한 요 링크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그림이 이게 왜 A냐? 뭐지? Private Class B. 아. 이게 좀 헷갈리시는데 요 그림은 얘가 A 객체이고 얘가 B 객체죠. 그리고 요게 그 포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객체를 만들었죠. 그럼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B 객체 만드니까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든 거니까 얘는 뭘 가리켜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는 또 하나 만들면은 또 A 객체가 하나 A2가 만들어지겠죠. 이 A2가 안에서 B를 만들면 얘가 또 만들어지고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된다. 내부 클래스. 허리 아프다. 넌 스태틱한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를 가질 수 없어요. 스태틱 멤버라는 건 뭐예요?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이제 의도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B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A 객체가 있는데 얘는 여러 개의 B 객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개를. 그런데 또 다른 A가 있으면 얘도 또 여러 개의 B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스태틱 S는 얘네들까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있으면 다 공유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얘와 얘는 별개니까 얘와 얘가 뭔가 공유할 게 만들어질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 두면 돼요. A가 가지고 있게끔. 그래서 일반 내부 클래스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다. 문법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클래스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스레드라는 거랑 타이머라는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이죠, 대부분 지금 2학년 2학기.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는데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이제 운영체제를 필수로 배울 거예요. 그럼 운영체제를 배우면 요 스레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라는 건 CPU가 실행하는 최소 단위가 스레드예요. CPU가 실행하는 뭔가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하나의 스레드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스레드를 이용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팩맨 만들 때 애니메이션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그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할지를 만들고 플레이라는 메소드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플레이 메소드는 불러오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바로 실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가 실행돼서 끝나면은 그 다음 줄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플레이가 실행되면은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그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프로그램은 계속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 하나하나가 스레드를 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애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막 있죠. 다 다른 스레드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CPU를 통해 실행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최소 단위.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하나의 스레드를 통해 실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개를 만들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병행으로 실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행.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병행하고 동시예요. 병행과 동시는 달라요. 동시에 어떤 게 실행되려면은 CPU가 몇 개 있어야 될까? CPU가 그만큼 필요해요. 아니면 요즘처럼 멀티코어면 코어가 여러 개 있어야 돼. CPU가 하나야, 한 개고 이 CPU의 코어가 한 개야. 그러면 한순간에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는 몇 개?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떼어놓고 막 함께 쓰고 있죠. 그럼 우리 느낌으로는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뭐예요? 병행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행 실행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뭐냐면 타임 쉐어링이라는 개념을 써요. 타임 쉐어링. 타임 쉐어링은 CPU 시간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그 시간들을 얘한테 줬다 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는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원래 특정한 시간 한순간에는 몇 개? 하나만 실행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은 CPU도 여러 개고 CPU가 여러 개보다는 코어도 여러 개고 컴퓨터 하나 안에 보면은 그 메인 CPU도 있지만 또 GPU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서 다중 프로세싱,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병행으로 여러 스레드들이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게 멀티코어가 되면 여러 개가 실제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병행, 동시 실행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는 뭘까요?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성능을. 어떤 애는 뭘 기다려야 돼. 그럼 프로그램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는 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작업들이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레드는 이제 실행되고 있는 어떤 것인데 이 스레드가 실행되면 실행하고 있는 뭐 일이 있겠죠. 얘가 하는 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작업이라 그래요. 태스크라 그래요. 태스크. 그래서 스레드는 항상 그 스레드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태스크라 그럽니다. 태스크.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 개가 돌아가고 있으면 얘도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근데 접근하다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면 좋은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타임 쉐어링 환경에서는 이 스레드들이 언제 중단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무조건 어느 순간에 중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가 똑같은 데이터를 접근하게 되면 얘도 플러스하고 플러스 하면은 원래 0이었으면 4가 돼야 되는데 이 4라는 값이 안 되고 막 2, 3 뭐 이상한 값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중단되고 언제 어떤 값을 받냐에 따라서 이상한 값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증가시켜 가서 봤더니 값이 0이야. 얘도 가서 봤는데 0이야. 그러면 얘가 증가시켜 나면 그 값을 1로 바꾸겠죠. 근데 얘는 봤던 순간에 0을 보고 나서 중단되니까 갔다 와서는 그 값을 뭘로 바꾸는 거야? 원래 1로 바뀌어야 됐으면 2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다시 1로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스레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엉뚱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스레드 프로그래밍은 매우 어렵다. 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팩맨을 구현하다 보면은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짓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깨지고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깨지냐? 막 내 생각하고는 코드도 전혀 하나 문제가 없는데 내 기대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동작을 해. 그러면 그 원인은 멀티 스레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플레이 누르고 얘가 끝난 다음에 요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레드를 만들어서 뉴 스레드 하면 스레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 시킬 수 있는데 스레드를 만들 때 뭘 줘야 되냐면 얘가 할 일을 줘야 돼. 할 일을. 그럼 얘 할 일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할 일을 클래스로 만들어줘요. 근데 클래스로 만들어주는데 얘가 뭐를 구현해야 되면 런어블을 구현해야 돼요. 이 런어블은 런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면 뭘 실행을 해줘요? 요거를 수행해 줍니다. 요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20개를 실행해 놓고 만들어 놓고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들이 어떻게 실행될까? 병행으로 실행되겠죠. 하나 끝나고 다음 게 되는 게 아니라 병행으로 실행이 돼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죽여놓고 조인이라는 건 죽여놓고 하겠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보면 요, 요 프로그램 시작, 2초만 시작하라는 게 찍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read sleep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스레드를 가지고 뭔가 부르면 현재 스레드를 말해요. 현재 스레드. 그러니까 메인을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되겠죠. 슬립을 하면은 어떻게 잠시 동작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2000이라고 하는 거는 밀리세컨드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쉬어요? 2초 동안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잠깐 멈추고 싶으면 요 기능을 쓰셔도 돼요. 스레드 슬립. 그 다음에 20개의 스레드를 생성한 다음에 출력이 됐죠. 그래서 20개의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스레드들은 번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에는 1번, 두 번째에는 2번, 그 다음은 3번, 4번, 5번에서 9번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A, B, C, D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은 막 출력을 해요. 자기 번호, 자기 이름을. 근데 여기 보시면 막 출력되는 게 1 출력되다, 7 출력되다, 2 출력되다, A 출력되다 막 다르죠. 그게 뭐예요? 어떤 스레드가 실행되다가 프리엠프트 되고 중단되고 다른 스레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총 스레드가 몇 개 실행되고 있어요? 20개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뭐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요 문장이 출력됐죠. 그러면 메인의 마지막 문장이 실행되면 보통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종료돼야지. 근데 종료가 안 돼. 왜? 그 프로그램에서 만든 스레드가 있으면 그 스레드들이 종료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만큼.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50번은 찍어야 돼. 50번을 찍어야 되는데 50번 찍잖아요. 50번. 자기 이름을 50번 찍는데 언제 누가 50번 찍을지는 알 수 없죠. 그렇죠? 어떤 애는 많이 찍고 아이 막 찍고 이게 이제 뭐냐면 한 스레드가 할당받는 그 타임들이 조금씩 다르는 거죠. 균일하게 되지도 않고 누가 될지 예측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여러 개 실행하면 누가 언제 실행할지는 몰라. 그런데 다 하고 나서 이게 찍혔어요, 이번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인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인을 부르면 그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그 라인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종료될 때까지 요 라인에 고 프로그램 위치에서 기다려지고 모든 스레드들이 종료되면 20개가 종료되면 고 찍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레드의 종료를 기다리려고 그러면 무슨 명령을 쓰시면 돼요? join. 그러니까 start, join. 근데 보통은 join 안 하고 그냥 start 해놓고 알아서 하게끔 하고 지가 할 일 다 끝나면 죽는 거죠. 어디 갔어?
요것도 잠깐만 보여드리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객체를 3개 만들었어요. 근데 태스크는 9개를 만들었습니다. 9개를 만드는데 그 3개씩 똑같은 객체를 써요. 똑같은 객체를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 강아지 객체를 쓰는 애들이 있는데 바 메소드를 불렀고 독이 또 다른 객체가 또 이거를 아직 끝나지 않은데 바 메소드가 얘가 바 메소드 끝내지 않았는데 실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중첩돼서 실행이 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스레드가 여러 개가 실행되지만 이 함수의 특정한 부분 또는 함수 자체를 여러 애들이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예제들이 여기 있는데 몇 가지 예제를 보면 여기에 보면 A 클래스라고 이걸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A 타입의 클래스 객체들은 요 영역을 한 번에 몇 개? 하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그래서 실행하는 거를 바가 아니라 fu로 바꾸면 여기서 보면 얘가 끝나야지만 또 다른 애가 시작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 함수의 그 부분은 한 번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어떤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 영역은 한 번에 하나만 접근하게끔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봐주시기 바라고, 일반적으로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바 FXS는 타이머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타이머를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run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스케줄 해가지고 태스크 주고 1000 주면 지연은 1000번마다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1초마다) 요걸 출력해요. 하나하나씩 출력해서 1 요거 나오고는 타이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반적인 자바 FX 쓸 때는 이거 쓰시면 안 돼. 자바 FX에서는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별도 타이머를 쓰셔야 되겠고, 일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타이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걸 써주셔야 돼. 이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데, 얘도 결국은 스레드예요. 즉 타이머를 시작해 놓으면은 얘는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그 런을 그때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주죠. 그 시간대마다. 그래서 타이머 쓰는 방법 일반 프로그램에서도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